네. 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통합사회 온라인 수업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제 국제무역 확대에 따른 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함께 배우고, 그다음에 세계 여러 지역에 있는 자, 다양한 지역 경제 협력체들에 대한 내용을 나가봤었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좀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 부분 먼저 설명하고 우리가 다음 진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이제 여러 가지 개념 중에 우리가 무역 의존도란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자, 나라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경제적 상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배웠는데, 자, 무역 의존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제가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무역 의존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자,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무역 의존도는 일반적으로 이제 퍼센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무역 의존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어떻게 이제 어떤 공식을 사용을 하면 되느냐? 자, 바로 자, 어떤 한 국가의 자, 무역액. 자, 이 무역액은 수출액 더하기 수입액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무역액을 자, 국내 총생산으로 나눕니다. 예, 근데 이 국내 총생산은 지난 시간에 자,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더한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는 GDP, 네, Gross Domestic Product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 무역액을 국내 총생산으로 나누고 자, 거기다가 100을 곱한 것이 바로 어떤 한 국가의 무역 의존도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무역 의존도를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역 경제 협력체들에 대해서 쭉 이제 살펴봤었는데, 좀 질문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이 EU 회원국이 이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27개국으로 돼 있는데 교과서에는 자 28개국으로 돼 있습니다라고 질문이 들어왔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교과서 네, 자 교과서 내용을 보시면 자 여기 교과서 네 164페이지에 자, 유럽연합, 자, EU라는 그런 지역 경제 협력체에 가입해 있는 국가가 자, 28개국이라고 여기는 설명이 돼 있었는데, 이거는 여러분 이제 어, 2021년 자,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자, 틀린 설명이 됐습니다. 자, 왜냐하면 네. 자, 여기 다시 우리 이제 여기 내용으로 프린트 내용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자, 원래 28개국이었던 EU 회원국 중에 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탈퇴를 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영국이라는 나라의 탈퇴로 인해 자, EU 회원국이 한 개가 줄어들어서 자, 원래 28개국에서 자, 27개국으로 줄어들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자, 교과서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EU 회원국은 자, 27개국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들어왔던 이제 그 질문 중에 뭐 중요한 이제 내용은 이제 이 정도면은 설명이 좀 다 된 것 같고,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다양한 지역 경제 협력체에서 몇 가지에 대한 내용만 더 살펴보고 다음 진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세계 여러 지역에 굉장히 다양한 이런 지역 경제 협력체들이 있다라는 내용을 배웠는데,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조금 이제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이 EU라는 그 지역 경제 협력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여러 이제 27개 국가들이 만든 자, EU라는 경제 협력체는 다른 이제 여러 지역 경제 협력체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이 회원국들 사이에 자유로운 그런 무역과 또 경제적인 그런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자,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이 EU 회원국, 자,
이제 27개 나라는 자, 뭘 사용하고 있느냐? 바로 단일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일 화폐라는 거는 여러분 뭐 그 개념은 뭐 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EU에 가입한 27개의 나라가 모두 똑같은 하나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 27개 국가가 사용하는, 자,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일 화폐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유로화라고 해요. 유로화.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달러화를 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원화를 쓰고, 일본에서는 뭐 엔화를 쓰는 것처럼, 자, EU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유로화를 사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 이 서로 다른 나라들 사이에 사용되는 화폐가 다 다를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비효율이 발생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그 서로 같은 이런 지역 경제 협력체 안에 있는 국가들끼리 서로 화폐가 다르면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번거로운 절차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일단은 돈을 이제 어떤 한 나라의 돈을 자 다른 나라의 돈으로 바꿔야 되는 자 그런 환전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인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자, 그래서 그런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자, 유로화라고 하는 단일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자, 어디에서? 자, EU라고 하는 협력체에서 그런 이제 단일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놓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또 아래에 쭉 이제 내려가셔가지고 여러 또 지역 경제 협력체 중에 자, 나프타라고 하는, 네, 자, 나프타라고 하는 지역 경제 협력체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이 나프타, 이 나프타에 자, 가입한 국가는 자, 3개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 자, 캐나다, 자, 그리고 멕시코라고 하는 이 나라들이 가입을 했는데 이 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각각 다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미국이란 나라는 자, 자본과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생산 요소 상에 굉장히 강한 그런 이점을 보이고 있고, 자, 그다음에 캐나다는 자원, 자, 천연 자원이 굉장히 자,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 자원이라고 하는 그런 생산 요소에서 굉장히 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자, 멕시코란 나라는 굉장히 인구가 많아요. 자, 인구도 많은데 이 멕시코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보다는 발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멕시코 출신 이제 그 노동자들의 임금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자, 그래서 멕시코는 굉장히 많은 인구와 그 다음에 저렴한 그런 이제 인건비,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노동력이라고 하는 그런 생산 요소상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뭐 앞서 이제 뭐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뭐 세계에 최첨단 기업들이 많고 그다음에 최첨단 산업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본과 기술이라고 하는 생산 요소상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나프타라는 지역 경제 협력체는 자, 회원국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제각기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각기 다른 회원국들의 장점을 자,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 만든 그런 지역 경제 협력체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나프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더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 아래에 있는, 자, 메르코수르. 이거는 남미 공동시장이라고 하는 경제 협력체였는데, 자, 이 남미 공동시장에 보시면은 정회원국이, 자, 4개 국가로 이렇게 제가 그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선생님, 이 메르코수르는 여기 교과서상에는 자, 교과서상에는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수르의 자, 회원국이 자, 5개국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 정회원국이 5개국이라는 교과서의 설명과 자, 여기 이 프린트상의 설명이 좀 다르지 않나요? 라고 또 질문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못했던 부분인데 자, 메르코수르는 원래 정회원국이 5개는 맞습니다.
자, 근데 그 정회원국, 자, 5개 국가 중에, 자, 베네수엘라는, 자, 2016년 12월, 자, 1일자로 정회원 자격이 정지가 되었다. 자, 왜냐면은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에서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경제난이 발생을 하고 있고, 자, 그 경제난으로 인해서 베네수엘라의 그런 정치적, 굉장히 사회적 그런 혼란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자, 2016년 12월 1일자로 자, 메르코스루의 자, 정회원 자격이 정지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국가가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에 회원 자격이 정지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메르코스루의 정회원국은 자, 지금 2021년을 기준으로 자, 4개국이다. 4개의 국가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메르코스루의 정회원국이 교과서와 자, 프린트의 설명이 다른 거고, 그렇게 좀 다르게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여러분은 제가 이제 프린트에서 설명한 대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르코스루는 정회원국 4개, 준회원국 자 7개, 옵서버국 자 2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세계 각 지역에 이렇게 다양한 지역 경제 협력체들이 자, 만들어져서 이 지역 경제 협력체 회원국들 사이에 자유로운 그런 무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 지역 경제 협력체에 가입한 국가들이 거의 다 모두가 가입한 그런 국제적인 그런 경제 기구가 뭐냐면은 자, 바로 WTO입니다. WTO. 그래서 이 WTO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 그 우리 등교 수업 시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WTO는 이제 세계 무역 기구라고 해서 자,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에 자유로운 무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제 기구인데 이 WTO에는 현재 자,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자, 164개국 164개국의 국가들이 가입돼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WTO에는 자, 옵서버국도 자, 30개국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WTO는 회원국과 그 다음에 옵서버국을 포함하면은 거의 전 세계 한 200개 국가들이 가입이 돼 있는, 뭐 정확하게 말하면 194개 국가이긴 한데 거의 뭐 200개에 가까운 국가들이 가입을 해 있기 때문에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 WTO에 이렇게 가입이 돼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자, 이런 여러 이제 국제 기구들을 통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무역들이 국가들 사이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 교과서 자 164페이지의 내용은 이제 이 정도로 하면은 된 것 같고, 자, 그다음에 교과서 165페이지로 잠깐 다시 이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이제 그 우리가 오늘 자 새롭게 배우는 부분인데, 자, 이 16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자, 바로 FTA, 그러니까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FTA, 즉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을 자, 서로 다른 나라들과 이렇게 체결하면서 다른 나라와 더 많이 교역을 하고 또 더 많은 자, 경제적 거래를 하는 자,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여기 교과서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와 자, 칠레 사이에 이제 발생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보시면 자, 우리나라와 칠레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자, 이전보다 교역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 주로 칠레에 이제 자동차나 그 다음에 휴대전화 같은 것들을 수출을 하고, 자, 칠레는 우리나라에 자, 구리를 비롯한 각종 광물 자원과 자, 포도와 같은 농산물을 많이 수출한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칠레와 어떤 제품들을 자, 교역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보시면은 그래프로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자, 바로 FTA라는 것을 통해서, 이 FTA라는 거는 자,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FTA는 자, 개별 국가끼리 상품의 이동을 자유화하는 협정으로 우리나라도 여러 지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FTA라는 것도 다른 나라와 더 많은 물건을 교역할 수 있도록 자, 교역 조건들을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역에 필요한 조건들을 굉장히 간소화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품들을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도록 하는 자, 그런 협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나라는 칠레와 이렇게 FTA를 체결한 이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생산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동차라든가 아니면은 무선 통신기기 자, 이런 것들을 칠레에 더욱 많이 수출하게 되었고 자, 칠레는 또 자, 칠레에서 더 잘 생산할 수 있는 구리 같은 그런 이제 광물이라든가 아니면은 포도 같은 그런 과실류 자,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더욱 많이 수출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와 칠레 모두 다 자, 경제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품들을 더욱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도록 하는 자, FTA를 통해서 경제 성장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여러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나라가 FTA를 현재 어떻게 체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FTA, 자,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발효 현황을 보시면 자, 우리나라의 이런 FTA 체결 및 발효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대한민국은 지금 개별 국가 및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봤던 뭐 유로 아니면은 그다음에 아세안, 그다음에 뭐 메르코스루 자, 같은 이런 여러 지역 경제 협력체들과 자, 모두 17건의 FTA를 체결하고 발효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발효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효과를 자, 발휘한다. 자, 효과를 발한다라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가 생기는 것이 바로 발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자, 57개국과 FTA 협정을 체결하고 그 FTA 협정이 발효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세계 여러 국가들과 FTA를 체결해서 우리나라가 잘 생산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강점을 보이는 여러 가지 그런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해서 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외국에서 이제 생산의 강점을 보이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더욱 저렴하게 또 더욱 많이 수입해 올 수 있게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이제 FTA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뭐 단점이나 부작용들도 이제 존재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FTA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뭐 FTA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객관적인 사실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자, 이렇게 FTA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이제 자유로운 그런 이제 자유무역을 여러 나라들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교과서 164페이지와 그 다음에 교과서 165페이지를 통해 살펴본 자, 국제무역의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협력의 여러 가지 유형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국제무역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자, 지역 경제협력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서로 경제적으로 협력을 하기도 하고 혹은 자, 서로 개별 국가들끼리 자, FTA,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을 맺어서 서로 이제 국제적인 그런 무역을 확대하고 또 국제적으로 굉장히 경제 협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자, 중단원 3단원 자, 중단원 3단원인 자, 국제 분업 및 무역의 필요성과 그 영향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어떤 내용을 나가냐? 바로 시험 범위의 마지막 네 번째 대단원인 안정적인 경제 생활과 금융 설계에 대해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위해 금융 자산의 특징과 자산 관리의 원칙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생애 주기별 금융 생활을 설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 자,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배울 용어는 소득, 금융자산,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포트폴리오, 생애주기,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기 활동을 이제 하나 하도록 할 텐데, 이 생각해보기 활동이 뭐냐면은 내가 써보는 내 지갑 가계부라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소비 생활을 파악하기 위해 자신이 받는 한 달 용돈의 사용처를 각각 나누어 빈칸에 적어보자라는 활동을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달 용돈을 얼마 받는가?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받는 용돈의 그런 액수를 계산하셔가지고, 자, 나는 이 용돈을 자, 어느 곳에 쓰고 있는가? 라를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서, 자, 용돈 지출 내역을 각각 정리해서 여기에다가 적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각각의 지출 내역에 나는 얼마의 액수를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적어 보셔서, 자, 나는 한 달에 용돈을 얼마 받고 또 한 달의 용돈을 자, 얼마 쓰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굳이 어, 그 뭐 통합사회 이 교과와 이제 연관짓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실생활과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내 돈을 이제 어떻게 쓰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이 활동을 해 보심으로써 내가 이제 한 달에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런 활동을 해보면서 자, 나는 어떤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자,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배워볼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소단원 1단원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위한 자산 관리의 필요성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단원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먼저 나와 있느냐? 자, 바로 소득과 그 다음에 지출에 대한 내용이 가장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자, 평생 돈을 벌고 쓰는 과정은 불규칙하게 이루어질 때가 많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왜냐면은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돈을 벌고 자, 쓰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그 돈을 버는 자, 이제 돈을 벌어 가지고 자, 소득을 얻을 때를 살펴보면은 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시기는 자, 어떤 사람이든지 제한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 어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출을 해야 되는데, 자, 그 지출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자, 일생 동안 꾸준하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자면은, 자,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시기는 제한적인데, 지출은 자, 일생 동안 꾸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돈을 벌고 쓰는 과정이 굉장히 불규칙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돈을 평생 벌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돈을 평생 벌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돈은 자, 평생 동안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고려해야 되는 것이 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에 따라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바로 생애 동안에 소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돈을 버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 돈을 모으고 또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자신의 소득을 적절하게 자, 소비와 저축으로 적절히 배분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저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돈을 이제 많이 벌기 위해 노력을 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자,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나의 소득을, 자, 내가 지금 써야 되는, 자, 소비, 자, 그 다음에, 자, 내가 미래를 위해 남겨놓는 저축으로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소득의 유형이라는 것이,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밑에 보시면은 표로 쭉 제시가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소득의 유형은 자, 크게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이 돼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좀 구분을 좀 크게 해서 살펴보면은, 일단 소득의 유형은 자,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소득의 유형은 첫 번째, 자, 경상소득이 있고, 두 번째, 자, 비경상소득이 있는데, 자, 경상소득은 뭐냐? 바로 비교적 오랫동안, 자, 정기적으로 얻는 소득이 바로 경상소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상소득에는 바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경상소득이 아닌 것, 그러니까 자, 일시적, 그리고 자,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바로 비경상소득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 또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인 뭐 예를 들어서 뭐 복권 당첨금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내가 어떤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을 했을 때 받을 자, 퇴직금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자, 주식에 투자했다가 그 이제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사서 이제 비싼 가격에 팔아가지고 자, 시세 차익을 얻는 자, 그런 경우를 우리가 자, 비경상소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경상소득이었고, 자, 경상소득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바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자, 이전소득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경상소득에 포함되는 것들이 어떤 성격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경상소득의 이제 첫 번째 유형인 자, 근로소득은 자, 바로 어떤 소득이냐? 쉽게 생각해서 근로를 하고 받는 소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자에 고용되어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는 임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소득의 사례로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일을 하면서 받는 자, 시급이라든가 1급, 주급, 월급, 자, 연봉, 이것들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경상소득의 두 번째 유형은 자, 사업소득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업소득도 마찬가지로 이제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제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소득은 뭐냐? 바로 사업을 해서 직접 기업을 경영해서 얻은 이윤이다. 자, 그것이 바로 사업소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업소득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굉장히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어떤 자, 기업을 경영해서 올리는 자, 수입이 곧 자, 사업소득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을 경영해서 얻은 자, 수입에서 자, 그 수입을 얻기 위해 들인 자, 비용을 뺀 것이 바로 사업소득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자, 어떤 기업의 자, 수입에서 자, 생산 비용을 뺀 것이 바로 사업소득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기업이 이제 뭐 수입이 많다고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라, 자, 그 수입에서 생산 비용을 뺀 자, 그 나머지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사업소득의 크기가 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수입과 생산 비용에 대한 내용은 잘 기억하셔서 이제 사업소득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그 뭐 뉴스나 기사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수입이라는 말과 매출이란 말이 이렇게 혼용돼서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여러분은 그냥 수입 이퀄 자, 매출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네, 이제 수입, 자, 매출, 수입, 자, 또는 매출에서 생산 비용을 뺀 것이 자, 바로 사업 소득이었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였죠. 네, 경상소득의 자, 세 번째 유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는 사업소득에 대해서까지 알아봤고, 경상소득의 자, 세 번째 유형으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뭐냐면은 바로 재산소득이에요. 자, 이 재산소득은 뭐냐? 바로 금융이자나 지대가치,
자, 재산을 활용하여 얻은 소득이 바로 재산소득이다 라고 보시면은 될 텐데, 이 재산소득의 대표적인 사례는 우리가 자,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고 돈을 맡겨놓은 대가로 받는 자, 은행 이자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주식 배당금, 자, 이런 것도 재산소득의 사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식 배당금은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어떤 사람이 어떤 기업의 자, 주식에다가 자, 투자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기업이 이제 주식 투자로 인해서 이제 기업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게 돼요. 자,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 그 자기네 기업의 주식을 이제 그 사줘서 자기 기업, 이제 자기네 기업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금을 마련해 준 사람들한테 자, 우리 기업에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업의 주식을 사주셔서 우리 기업에 투자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 기업이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 기업에 투자해 주신 답례로 자, 우리가 이제 기업 활동을 한 그 대가로 기업 활동을 한 그 대가로 얻은 이윤의 일부분을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나눠주는 게 바로 배당금이다. 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제가 좀 복잡하게 하긴 했는데 쉽게 생각해서 주식 배당금은 주식 투자를 한 대가로 받는 그런 수당이다. 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 이 주식 배당금도 역시 재산소득에 해당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 비경상 소득 중에 자, 주식 시세 차익이라는 게 있었죠. 네, 그래서 여러분 자, 주식 시세 차익은 비경상 소득에 해당하고 자, 그다음에 주식 배당금은 자, 재산 소득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주식 배당금은 경상 소득에 해당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세 차익은 뭐냐? 주식이 자, 쌀 때 샀다가 자, 비쌀 때 팔아서 얻는 자, 그런 수입이었고, 자, 그다음에 주식 배당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회사에서 자기네 주식을 이제 산 사람들에게 자, 일정 부분 나눠주는 그런 이제 수당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배당금과 시세 차익을 잘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재산 소득의 사례로 살펴볼 수 있는 게 또 임대료 같은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건물이나 아니면은 어떤 물건 같은 것을 빌려주고, 자, 그 대가로 받는 자, 임대료. 예를 들면 자, 월세 같은 것.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재산 소득의 사례에 속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재산소득까지 살펴봤고,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경상소득의 자, 마지막 네 번째 유형에는 자, 이전소득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이전소득이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 바로, 자, 어떤 사람이 자, 이 소득의 생산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은 자, 무상으로 얻는 소득이 바로 이전 소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얻는 소득이 바로 자, 이전 소득인데, 이 이전 소득에는 대표적인 사례로 자, 공적 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보험금이 있고, 그다음에 뭐 정기적 용돈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공적 연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일을 해서 자, 그 국민연금이라는 거를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국민연금에 이제 일정 금액의 돈을 이렇게 넣어놓다가 자, 퇴직을 한 이후에 이제 국민연금을 이제 받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그런 국민연금을 받는 그런 것들이 바로 공적연금의 대표적인 사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사회보험금이라는 건 뭐냐? 이제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일자리를 잃어버려가지고 다시 자, 다른 일자리를 이제 찾기까지 이제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데, 자, 그 실업 상태에서 나오는 이제 실업급여 같은 것들이 사회보험금의 대표적인 사례이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께 이제 정기적으로 받는 자, 용돈 같은 것. 자, 그런 것들 역시 자, 모두 다 포함해서 자, 이전 소득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소득의 이 이전이란 말이 뭐냐면은 옮겨간다는 뜻이에요. 옮겨간다. 예. 그래서 자, 소득이 한쪽에서 자, 다른 한쪽으로 자, 무상으로 옮겨간다라는 의미에서 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소득들을 통틀어 가지고 이전 소득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전 소득이 경상소득의 이제 네 번째 유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 소득의 유형에 대해서 잘 알아놓고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자, 이렇게 개개인들이 얻을 수 있는 소득에는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유형의 자, 소득을 얻어서 자, 이거를 자산으로 만들어 나가지고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왜냐면은 자, 이제 사회 구성원들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자,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를 이제 돌이켜 보면은 어,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 역시 굉장히 자, 증가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1인당 평균 수명이 약 한 82.7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 어떤 직장에서 은퇴한 이후에 약 한 20년 정도는 이제 소득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평균 수명 증가로 이제 은퇴 이후에 사람이 이제 생존해 있는 기간이 굉장히 자, 길어지게 되면서 이 은퇴 이후를 대비한 안정적인 자산 관리의 중요성이 굉장히 이제 네, 중가라고 제가 써놨네요. 네, 중가가 아니라 증가입니다. 증가.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설명하자면은, 안정적인 자산 관리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 관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해졌고,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국가와 국가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고, 또 자유롭게 경제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국제 금융 거래가 또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됐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은행에 예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해외의 주식, 또 채권 같은 것들을 구매하는 일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은 자, 위험성이 높은 금융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자, 개발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위험성이 높은 금융 상품의 대표적인 사례는 자, 선물이나 옵션이나 자, 비트코인 같은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상품이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굉장히 위험성이 이제 높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금융 상품에 투자했다가 잘못하면은 그 투자한 그 금액까지 모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자, 그런 위험성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은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위험성이 높은 금융 상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뭐 선물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그런 조금 금융 상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거 설명을 할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선물이란 거는 자, 어떤 개념이냐? 자, 바로 특정 상품을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가격으로 구입하기로 맺은 계약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어떤 사람이 배추를 농사 짓는 사람과 자, 이제 김장철인 자, 11월에 배추 한 포기당 네, 네. 자, 배추 한 포기당 자, 만 원으로 자, 100포기를 구입하기로 계약을 한 것이 바로 자, 선물 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사람이 자, 배추를 농사 짓는 사람과 이렇게 이제 계약을 자, 만약에 맺었다고 하면은 자,
이 배추 시세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손익의 차이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11월에 이제 배추 한 포기당 10,000원으로 100포기를 구입하기로 했죠. 그러면은 자, 배추를 총 100만 원을 주고 구입하기로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배추를 11월에 이제 100만 원으로 구입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배추 농사가 그 해 굉장히 잘 안 돼서 배추 한 포기당 가격이 예를 들어 2만 원으로 올라갔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배추 시세가 만약에 2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자, 배추 한 포기를 자, 10,000원으로 이제 구입하기로 자, 선물 계약을 한 사람은 굉장히 이득을 볼 수 있겠죠. 자, 왜냐면 자, 배추 한 포기당 10,000원으로 자, 100포기를 사가지고 자, 그래서 자, 100만 원으로 배추 100포기를 사가지고 자, 시장에다가 200만 원에 팔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배추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렇게 이런 그 배추를 자, 선물 계약한 사람은 굉장히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자, 반대로 자, 배추 한 포기당 가격이 5천 원으로 떨어져서 뭐 배추가 뭐 농사가 잘 되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배추가 많이 수입되거나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배추 가격이 한 포기당 자, 5천 원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자, 11월에 배추 한 포기당 10,000원으로 구입하기로 한 사람은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 시장에서는 자, 배추가 한 포기당 5,000원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자, 이 사람은 자, 배추 한 포기를 10,000원으로 사기로 이미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선물이라고 하는 자, 그런 이제 금융 상품은 어, 자, 어떤 상품의 시세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자,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굉장히 위험성이 큰 자, 그런 어, 금융 상품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개발되면서 자, 우리가 처한 금융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금융 환경의 변화에 맞춰 자기의 전생에 걸쳐서 자산을 효과적으로 투자하고 또 관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자산을 이제 효과적으로 투자하고 이제 관리를 하면은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경제 생활을 이렇게 누려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재테크를 잘해가지고 주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부동산이라든가 아니 뭐 어, 좀 위험성이 크긴 하지만 뭐 비트코인 이런 이제 자산들에 이제 잘 투자를 해가지고 경제적인 이익을 이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됐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자산을 자, 어떻게 모으고 또 어떻게 자, 관리하는지가 굉장히 자, 중요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현대 사회에서 금융 환경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자, 그런 현대 사회에서는 신용 거래라는 것이 굉장히 자, 중요시 되기 때문에 자, 자기 자신의 신용을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이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 바로 자신의 지급 능력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데, 바로 장래 어느 시점에 갚을 것을 약속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나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신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은 자신의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현재 상품, 서비스, 돈 같은 것을 빌려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신용 관리를 철저히 해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품이나 서비스, 돈 같은 것들을 더 수월하게 빌릴 수 있고, 그것들로 인해서 자기의 그런 자산을 좀 키워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은 자기가 자산을 더욱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이렇게 키워가는 것이고, 신용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은 그만큼 이제 자산을 관리하고 또 불려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왜냐면, 이제 이 신용이 낮은 사람들한테는 뭐 돈이나 상품이나 서비스 같은 것들을 잘 빌려주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산다든가 아니면은 뭐 새로 이제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 신용을 높이는 게 굉장히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자기 신용을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자기 신용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 바로 개인 신용 등급 관리 10계명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이제 내용들이 쭉 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어요. 그래서 찬찬 하나하나 좀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 첫 번째,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한 대출은 신중하게 결정한다. 자, 두 번째, 건전한 신용 거래 이력을 꾸준하게 쌓아간다. 세 번째, 갚을 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채무 규모를 설정한다. 네 번째, 주 거래의 금융회사를 정해서 자, 이용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뭐 많은 이제 여러 금융회사들과 이렇게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주로 거래하는 금융회사를 정해서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타인을 위한 보증은 가급적 피하기. 예, 뭐 이거는 여러분 이제 수업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나중에 그 인생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절대로 타인을 위한 보증은 절대로 서주시면은 안 됩니다. 예, 왜냐면은 보증을 잘못 써줬다가 다른 사람 이제 타인이 진 빚이 고스란히 자기한테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을 위한 보증은 자, 가급적 피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그게 다섯 번째 내용이었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 주기적인 결제 대금은 자동이체를 이용하기.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연락처가 변경되면 반드시 거래금융회사에 통보하기.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소액이라도 절대 연체하지 않기.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연체를 상환할 때는 오래된 것부터 상환하기. 그 다음에 열 번째, 자신의 신용정보 현황을 자주 확인하기.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이제 유념을 하셔가지고 신용을 관리하시면,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소득이 없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소득이 생겼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신용을 이게 이제 신용관리 10계명을 이제 유념하셔가지고 잘 여러분들이 신용을 관리하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산을 구입해서 자산을 관리한다거나 하는 일들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뭐 하다못해 뭐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일에 있어서도 신용을 이제 개인 신용 등급 관리를 굉장히 이제 철저하게 그렇게 따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내가 소득이 있는 성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이제 알아놔야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자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자 오늘 진도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원격 수업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 중에 여러분 혹시 궁금한 내용 있으면은 저한테 이제 구글 게시판이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 구글 게시판이나 아니면은 등교했을 때 직접 질문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자 여기서 마치고 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